자,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이제 수급 기초론 강의 4편, 이제 시장, 에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수급 쪽에서 공부해 나가야 될 내용 중에 이제 가격이라는 척도를 지난 강의 시간에 공부를 했었고요. 오늘은 그 수급의 척도 중에 거래량에 대한 공부를 해볼 겁니다. 자, 간단하게 이제 그동안 진행되어 왔었던 얘기들을 정리를 해보면, 우리 파생시장은 공급자 시장이다. 발행자 시장이라는 측면에서 시장을 접근해 나가야 된다는 부분을 제가 강조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 옵션을 그동안 우리가 공부해 오면서 옵션 발행 시장 조종자들이 옵션을 매도하는 것이 발행행위다, 공급행위다라는 부분을 공부를 했었는데, 이 선물시장에서는 선물 매도라는 상품이 발행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시장 조성자가 선물 매수라는 상품을 내놓고 시장 조성자가 선물 매도라는 상품을 내놓는다는 거거든요. 결국은 판매자는 시장 조성자고 우리 그 시장 참여자들은 선물 매수라는 상품을 사거나 선물 매도라는 상품을 사는 겁니다. 내가 선물 매도를 참여했다고 해서 시장의 공급자가 된다는 생각으로 시장을 접근하면 이 공급자 우선 위주의 이 파생시장에서의 수급을 접근해 나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좀 틀어진다고 할까요? 네,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제가 이제 이 수급 기초론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일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지난 강의에서 좀 밀도 있고 심도 깊게 강의 내용을 좀 다뤘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공부해 나가야 할 내용들은 이제 수급의 정의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수급의 척도들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이제 진행을 해 나갈 건데요. 커리큘럼의 내용들은 이런 식입니다. 네, 이 부분이 척도예요. 가격, 거래량, 프로그램, 주체별 현황, 선물 미결제 약정, 옵션 미결제 약정, 이것들이 바로 우리가 공부해야 될 수급의 척도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수급의 척도들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공급자 우선 시장인 파생 시장에서 시장 조성자들은 어떠한 형태로 시장 조성을 해나가는지 확장과 수렴되어가는 그런 시장의 형태들을 간단하게 언급해 보는 걸로 이제 수급 기초 커리큘럼은 마무리 질 거고요. 그 다음 강의는 시장 조성론이라고 해서 또 각계론으로 한쪽에 이제 또 다른 그 강의를 진행을 할 겁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공부할 이 수급의 척도들,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랬죠. 가격, 거래량, 베이시스, 주체별, 미결제 약정들, 이런 것 중에 거래량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거래량이라고 하면요,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지금 보자. 제일 늦게 오신 분이 샤크님이시니까, 샤크님, 거래량과 가격이 관계가 있습니까? 관계가 없죠. 거래량은 별도로 존재하죠. 그러니까 이제 가격에 선행한다, 후행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수급은 가격에 우선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수급론자들이 많죠. 왜냐? 가격과 관계없이 움직이는 수급적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 수급이 먼저 선행하고 이 수급으로 인해서 가격이 형성되는 거다라는 주장이에요. 상당히 일리 있는 얘기입니다. 근데 또 시장에서는 수급론자들을 공격할 때 수급도 가격에 후행한다 결국 이렇게 주장을 해요. 네, 어떤 측면일까요? 액션님이 수급에 관심이 많다 그랬죠. 근데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좀 애매하다 뭐 이런 얘기 저한테 하셨던 것 같은데, 예, 어떠신 것 같아요? 수급이 가격에 선행을 한다고 생각하세요? 액션님 생각은 어때요? 다른 분들도 의견 주세요. 생각 어떠신지. 이제 수급이 가격에 선행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분들의 논리는 이런 부분이에요. 관계가 있으니까 먼저 선행한다라는 게 기본적인 생각은 맞죠. 근데 결국은 가격이 먼저 움직이면서 수급도 그거에 대한 반영이 나오는 거 아니냐. 그리고 실제로
뭐 억지 같긴 하지만 우리가 수급 자료들을 확인하는 게 있잖아요. 가격보다 늦게 확인돼요. 가격보다 늦게 봅니다. 우리가 미결제 약정 변화 나오는 건요, 이게 아마 1분도 아닐 거예요. 우리 HT에서 보는 게 아마 뭐 몇 분, 10분 단위인가? 뭐 그 정도, 10분은 아니더라도 그보다는 좀 짧겠지만 HT에서 한번 변화하는 거 보세요. 그 미결제 약정 어떻게 변하나. 그 거래 건건이 변화를 다 주느냐? 아니에요. 그 미결제 약정은 가격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는 정보거든요. 그걸 이제 증권거래소에서 증권사에다가 뿌려주면 증권사에서 자기네 HTS를 뿌려주는 거거든요. 가격기랑 따로 놀아요. 따로 노니까, 근데 그 따로 노는 건 좋은데 그거를 그냥 리얼타임으로 쫙쫙 뿌려주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렇게 안 뿌려주죠. 누구 저으라고 뿌려주겠어요. 그렇게 안 뿌려줍니다. 저는 그 미결제 약정의 변화를 남들보다 어떻게 빨리 받아보고 확인할 수 없을까 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많이 찾아봤는데요. 방법은 없었어요. 어떤 식으로든 알 수가 없었어요. 그걸 알고 싶다면 증권거래소의 전산 직원이 되는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네. 증권거래소에서 로드데이터를 제일 먼저 건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서는 그 정보를 뭐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 수급이 가격에 선행한다는 것이 의미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힘이 실릴 수도 있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트레이더들이 그러한 수급 자료들을 이미 보고 확인했을 때는 이미 가격이 움직이고 난 다음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수급이 선행하더라도 우리가 그 거래하는 자리에 앉아서 거래하는 동안은 가격이 먼저 움직인다는 얘기거든요. 가격이 선행한 거나 다름없는 거기 때문에 책상머리에 앉아서 무슨 탁상에 서로 원탁에 둘러 앉아서 수급이 가격에 선행하니 후행하니 따져봐야 내 계좌랑은 전혀 관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급론자들 중에 트레이더로 성공한 사람들이 없어요. 액션님 진짜 그래요. 수급론자들 중에 잘 나가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수급론자 중에. 그게 다 이유가 있어요. 수급론자는 시장을 분석하고 말은 참 좋아요. 되게 많이 아는 것 같고, 근데 막상 있잖아요. 시장에 딱 붙여놓고 붙으면 가격에 민감하게 움직이는 차티스트가 거래 더 잘하거든요. 그러니 이제 수급론자들은 다 이제 트레이더 세계에서 다 사망의 길을 걸어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살아남지 못하는 거죠. 근데 이 차티스트들이 차트만 보냐? 그렇지 않거든요. 나름대로 거래량 안 보는 차티스트 있나요? 거래량도 보죠. 또 뭐 주체 변화량 안 보는 차티스트 있습니까? 비결제 현황 안 보는 차티스트 있어요? 보면 차티스트들이 수급론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다 체크합니다. 다 보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모두 차트 안에 녹아 있다. 가격 안에 다 녹아 있다 라고 주장하는 게 차티스트입니다. 근데 차티스트들이 이 수급론자들의 중요한 맥점들을 다 넘어와서 보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저 역시 수급론자지만 저도 차트를 봅니다. 차티스트들이 분석하는 만큼 차트에 매진하지는 않지만 저도 차트를 보는 시간이 굉장히 많고요. 시장에서 차트를 봐요. 네, 차트를 굉장히 중시합니다. 저도 그 순간 흐름이나. 왜냐하면 차트라는 도구처럼 가격의 흐름의 변화를 잘 보여주는 도구가 없어요. 당연히 이용해야 될 도구라는 생각이에요. 다만 저는 차트 안에 다 녹아있다? 저는 그 말에 반박을 합니다. 차트는 틀리지 않다. 당연합니다. 왜요? 어떠한 형태로 시장이 변하든 차트가 나온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못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특정 자리에서 차트가 시장이 올라가든 시장이 내려가든 차트로 설명이 안 되지가 않아요. 다 돼요. 그러니까 차트가 맨날 옳다고 얘기하죠. 그러나 가격 차트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다 가격의 후행이에요. 무조건. 가격이 만들어지고 차트가 그려집니다. 가격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만들어지는 보조지표들이요. 이평이니 다 마찬가지입니다. 가격에 후행합니다. 다. 네, 후행성. 저는 평균을 인정하지 않거든요. 평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평균만큼 우리 트레이더들의 뒤통수를 때려왔었던 지표들이 없어요. 평균 특히. 그러다 보니까 발전한 게 2평이에요. 그냥 예전에는 그냥 평균만 놓다가 그 봉수를 해갖고 이제 10개의 봉에 12평, 62평. 봉이 많아질수록 오차의 범위가 이제 줄어드니까 봉과 봉을 이제 12평, 22평, 62평, 120평
만들어 놓고 이제 이평선들 간의 비교도 해요. 이평선들 간의 비교도 하면서 역배열이니 정배열이니 뭐 이런 식으로까지도 이제 시장은 이제 보조지표들이 활성화되다가 그래도 그 이평이 그래도 깨지는 거예요. 자꾸 시장한테 깨지고 나니까 그래서 만들어지는 게 이제 스토캐스틱. 이평을 또 한 번 더 평화화하는 거죠. 평화화라는 개념이 평균 개념이거든요. MACD도 똑같습니다. 트릭스 3중 평균입니다. 평균에다가 평균을 한번 더 내는 그런 지표들이 또 유행을 해요. 그 지표들도 다 깨졌었습니다. 결국 그 깨진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참여자들이 많이 보고 참조하고 따르는 것은 시장 조성자들이 무조건 깨게 돼 있는 게 이 공급자 우선의 이 시장의 절대 규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수급론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그 이평이나 이런 것들이 깨지는 것을. 가격 이론이 깨지고 고생하는 이유도 저는 당연하다고 봐요. 옵션 가격 이론이 그렇게 되는 부분도. 왜? 이제 저변화되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수급적인 측면에서 시장을 독해할 수 있는 그리고 그 독해 능력과 시장의 변화를 추측할 때 그 추측의 확률을 높여갈 수 있기 위해서 시장을 정말 그 내실 있게 이해해 나갈 수 있는 자기 자신의 그 힘을 키워나가는 게 더 중요하고 그 공부를 해나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차트에 있는 것들 그리고 보조지표들 다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알고 버리자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틈틈이 제가 특강으로 해서 올려드릴 거예요. 지표 강의나 이런 부분들도. 자, 근데 이제 그 수급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거래량. 거래량은 가격과 별개로 움직입니다. 유일하게 거래량만큼은요 리얼타임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아주 고맙게도 거래량만큼은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맥점에 의미를 부여한다. 첫 번째. 자, 고점이라고 다 똑같은 고점이겠습니까? 이제 전고점, 전저점들을 고점, 저점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느낌님. 전고점, 전저점들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 한번 볼까요? 시장이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전고점들이죠? 전저점들이죠. 의미가 있어요. 이런 고점들, 저점들이 다 똑같은 의미일까요? 네, 아니겠죠? 네, 아닙니다. 여기에 거래량이 많이 실렸다. 만약에 여기선 거래량이 없었다. 거래량이 좀 적었다. 여기 거래량이 많았었어요. 올라가다가 거래량이 많았던 의미 있는 고점이죠. 맥점의 의미를 부여한다 그랬죠. 이 거래량이 많았던 자리를 돌파를 해내기는 쉽지 않아요. 쉽지 않겠죠. 의미가 그만큼 크기 때문에. 거래량이 또 실려주면서 뚫어줘야 됩니다. 붕괴 돌파 자리도. 근데 그렇지 않으면 밀립니다. 근데 여기서는 돌파를 하죠. 자, 여기서는 돌파를 하는데 돌파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돌파할 때요. 거래량이 많았던 의미 있는 자리를 뚫는 자리다. 그랬을 때는 그걸 눌러줄 만큼의 어떤 상당한 거래량이 실리면서 돌파가 돼야 돼요. 그 돌파가 된 다음에 거래량 없이 날아가야 됩니다. 이 거래량을 보면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돌파와 붕괴, 지지와 저항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과거의 고점과 저점이 가지고 있는 힘 그런 부분들도 이해를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거 되게 쉽게 이해되죠, 이런 부분들은. 그죠? 맥점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맥점이 아니다. 거래량으로 그 맥점의 그 정도, 힘, 이런 것들을 차이를 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거래량이 가지고 있는 맥점의 의미를 부여해주는 측면이 있다. 자, 아까 제가 평균을 까댔죠. 시장에서 계속 깨졌었던 부분이라고. 근데 제가 유일하게 보는 평균이 하나 있습니다. 거래량 가중 평균이에요. 이게 볼륨 웨이티드 어버리지 프라이스. 영어 발음 되게 안 좋죠. 거래량 가중 평균입니다. 거래량 가중 평균은 제가 장중에 방송하면서 굉장히 많이 얘기했었죠. 자, 지금 저희 방송 들으면서 거래량 가중 평균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 1번 한번 쳐보세요. 최소한 느낌님, 발봉님, 샤크님은 거래량 가중 평균이 이제 생소하지 않으실 거예요. 액션님은 제 방송 들은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근데 액션님 거래량 가중 평균 알고 계세요?
어떠세요, 액션님? 네, 뭔지는 알고 계시죠? 개념은 그러니까 이제 프라이스 가격 100에 10개가 체결이 되고 110에 20개가 체결이 됐다. 일반 평균은 105지만 거래량으로 가중평균을 내면 107.5가 되겠죠? 그죠, 액션님? 이걸 리얼타임으로 실시간으로 거래량 가중평균을 저는 전부 추적을 합니다. 차트로도 추적을 그려놓고 있고, 그 다음에 엑셀 시스템에 수치료도 내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 행사가의 모든 옵션들의 거래량 가중평균을 같이 관찰을 합니다. 역시 숫자와 차트로 다 구현해놓고 그냥 수시로 그 변화를 관찰을 하고 있어요. 이 거래량 가중평균이 가지는 의미는요, 그 시장 조성자들 입장에서 발행자들의 평균 가격입니다. 시장 조성을 하는 이들은요, 매수하겠다는 사람들한테 다 그 매수하게 해주고, 매도하겠다는 사람들한테 다 매도하게 해준 거예요. 가격에 응한 거기 때문에 그들의 평단은, 시장 조성자들의 평단은 거래량 가중평균으로부터 멀어질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거래량 가중평균이 그들의 평균이다라고 딱 잘라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오차가 있겠지만 오차는 크지 않다는 거예요. 시장 조성자들의 평균은 거래량 가중평균으로부터 멀지 않다. 예를 들어서 내가 선물 매수 포지션을 쥐고 있는데 거래량 가중평균보다 위에서 매수를 잡고 있다? 그러면 내 매수 평단이 거래량 가중평균보다 높다면 나는 시장 조성자들보다 비싸게 사서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옵션을 매도를 쳤어요. 콜 매도를 쳤는데 거래량 가중평균은 1.98인데 제 매도 평단은 1.87이다. 그러면 조성자들은 1.98에 때렸는데 나는 그들보다 못한 자리에서 1.87에서 때렸다는 거예요. 경계를 하고 있어야 되는 측면도 있어요. 그런 부분은. 그러나 시장 조성자들이 평단이 적인데 시장 흐름을 이렇게 끌고 가는구나 라는 어떤 흐름으로도 이해하실 수 있어야 돼요. 무조건 거래량 가중평균보다 아래에서 매수하면 좋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것도 접근할 때 굉장히 위험한 접근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지수가 그런 부분보다는 지수가 거래량 가중평균 위에 있으면 시장 해석을 시장 조성자들이 지금 시장을 끌어올리고 있구나. 거래량 가중평균보다 시장이 지금 자리가 낮으면요, 시장 조성자들이 지금 시장을 밑으로 리딩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거래량 가중평균은 우리가 이제 방송하면서 항상 이제 여러분들 관찰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질문들이 많았잖아요. 저 검정색 선이 뭐냐고 여쭤보신 분들. 그리고 저는 차트에 줄이라고는 딱 하나 거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움직이는 선이죠. 가격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같이 움직이는 선은 거래량 가중평균선 딱 하나밖에 없는데, 이렇게 보면은 올라가다가 조정받을 때 거래량 가중평균 자리에서 잘 부딪히죠. 깨지더라도 그냥은 안 깨지죠. 거래량 가중평균 자리가. 그죠? 그리고 옵션들 보다 보면은 옵션도 또 그런 의미들이 있죠. 거래량 가중평균에. 굉장히 유용한 자료예요. 평균을 보완해주는. 이것이 거래량 가중평균이고요. 거래량 가중평균을 이제 차트적으로 구현하는 방법이나 뭐 이런 개념은 저희 카페에 제가 거래량 가중평균이라고 해서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겁니다.